최승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CBS 아침 뉴스 최승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오늘 정상회담에선 북핵과 사드 갈등 해소가 핵심 의제로 다뤄집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을 했으나 백악관은 지금은 대화 시점이 아니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오늘 금리를 올려 기준금리 상단이 1.50%로 우리나라와 같아졌습니다. 내년에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올 들어 6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세입자 보호 방안이 빠져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가려집니다. 서울 영하 11도 등 나흘째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오후에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누구나 스마트 오피스를 누린다. 최적의 설계, 디자인, IoT 혜택. 4차 산업시대 융복합 사무가구. 대한민국 사무가구의 미래. 맥드라이브 차 안에서 주문해요. 맥드라이브 밤낮 없이 간편해요. 맥도날드 맥드라이브. 맥드라이브 신선한 커피로 아침을 활기차게 맥드라이브에서 맥카페 한잔하세요. 별내지구 멀티플 그레이트. 지하철 8호선 연장 예정, 구리포천 고속도로 인접으로 멀티교통망 완성. 우미린 2차 울트라 그레이트. 별내가 아껴둔 별내의 완성작 우미린 2차가 옵니다. 그레이트 프리미엄 별내지구 우미린 2차 12월 오픈 예정. 문의 031-54-7600. 우미건설. 고속도로를 달릴 땐 이런저런 생각도 함께 달리니까 마음 놓고 달리시라고 새로워진 2018 K7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HDA로 더 여유롭게 3.0 가솔린 출시로 선택은 더 넓게. 내 인생은 지금 하이웨이에 있다. 소프트 카리스마 2018 K7.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사드 갈등 매듭에 나섭니다. 또 한중 FTA 후속 협상과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공조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히에 30만 명 이상이 희생된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인 어제 베이징에 첫 발을 내딘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동포 간담회는 물론 중국 경제인들을 만나서도 한국과 중국은 과거의 아픔을 함께 나눈 동질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제국주의에 의한 고난도 함께 겪고 한일투쟁을 벌이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왔습니다. 오늘은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입니다. 문 대통령이 중국 방문 첫 메시지로 난징 대학살을 언급한 것은 식민 지배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정서를 환기시키고 한국과 중국이야말로 아픔을 함께 겪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동병상련을 나눴기에 현재의 사드 갈등이라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미래를 위해 보다 강고한 경제 협력에 나서자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특히 난징 대학살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효과도 거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제는 사드 갈등을 매듭짓고 한미 FTA 후속 협상 등 두 나라의 미래를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과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공조에도 힘을 싣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의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중국이 일정 역할을 해달라는 뜻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조건 없이 만나자며 북한에 전향적인 제안을 했지만 이후 백악관에서는 대화할 시점이 아니라는 상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그동안 대화 재개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고 미국은 북한에 명확한 비핵화 의지를 먼저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새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겁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이 전향적인 얘기를 하면 곧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을 빼는 게 그동안의 일이었기에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실제 백악관 NSC 마이클 앤턴 대변인은 틸러슨 발언이 나온 뒤 북한의 변화 없이는 대화는 없다.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상반된 발언을 했습니다. 백악관이 틸러슨 장관의 얘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틸러슨 장관이 이런 제의를 한 맥락도 중요합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중국과 논의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자리에서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대화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시간이 별로 없다고 압박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도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입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정치적으로 선언한 만큼 국면 전환을 주도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ICBM을 실제 완료할 때까지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쪽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혼란스러운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가 1.50%로 우리나라와 같아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내년에도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예고해 금리 역전도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무리하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1에서 1.25% 수준에서 0.25% 더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25%에서 1.5%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 특히 고용률이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금리 인상으로 과열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위원회는 노동시장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 인상도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걸로 전망하고 내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으며 아울러 내년에도 3차례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상단 기준 금리는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5%와 동일해졌습니다. 또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으면 내년에는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제닛 옐런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이 투기자산으로 자산 가치가 요동치고 있긴 하지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임대주택 등록 유도책을 내놨지만 정작 세입자 보호 방안은 또다시 미루면서 서민 부담만 커질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7개월 동안 쏟아낸 부동산 대책만도 벌써 6번째. 특히 지난 9월부터 4차례나 미뤄온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서민 세입자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전국 임차 가구가 835만 가구, 서울만 해도 전체 가구의 60%에 이르지만 알맹이로 여겨져 온 세입자 보호 방안은 어제 정부 대책에서 또다시 빠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 등록 상황을 지켜본 뒤 2020년 이후에나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임대등록 의무화 제도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향후 5년간의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 기간 안에 정부가 추진할 과제라는 점을 이번에 확인을 하는 의미로 전월세 5%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적 임대주택과 등록 임대주택 비율을 지금의 23%에서 현 정부 임기 말까지 45%로 높인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유인책이 다주택자에겐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과연 등록률이 높아질지조차 일단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호 울타리 바깥에 있는 55%의 세입자입니다.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정책위원입니다. 그 상태로도 임대사업자들에게 유인요인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담들이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우려들은 여전히 있는 거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과 좌담회를 갖고 세입자 보호 방안 즉각 도입을 거듭 촉구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서 뒷짐을 지고 있던 정부가 부랴부랴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과 서버 다운 등 다수가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속출할 때조차 제도 탓만 했던 터라 초기 대응이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영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어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내내 가상화폐 관련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도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개인이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은 사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정하지 못해왔습니다. 정부가 고민하는 사이 가상화폐 거래 관련 문제는 속출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가 다운돼 다수가 수억을 손해봤다고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학생과 주부 너나 할 것 없이 24시간 가상화폐에만 매달려 비트코인 좀비가 양산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빨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 및 규제 방향을 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화 블록체인 협의회 공동대표입니다. 또 과제도 하고 어차피 겪어야 될 성장 통이라면 빨리 제도화해라. 이게 국회의 일관된 얘기였고요. 예. 저도 국회 쪽의 상황 판단이 좀 더 맞다라고 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판단이 뒷북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박근혜 정권 실세 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적폐수사 동력을 확보하려는 검찰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1심 심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전 10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결심 공판을 열어서 변론을 종결합니다.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서울 남부지검에서 17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원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소명이 잘 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투사를 표방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해 전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어제 강렬한 신고식을 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예방 자리에서 한국당을 패싱하고 국민의당과 밀실 거래를 했다며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우원식 대표님, 아주 의도적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패싱한 밀실 거래는 이제 하지 마십시오. 그 밀실 야합했다고는 사실 아니고요. 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 싸우겠다며 연신 투쟁을 외쳤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 법안 통과는 물론 추후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 등의 논의에 있어서 한국당이 강경 모드를 유지할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소위를 어렵게 통과했던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국정원 개혁법 등 굵직한 개혁 법안들도 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의 성향상 초반에는 기선 제압을 위해 강하게 발언하다가 결정적 국면에서 여야를 오가며 활발하게 물밑 협상을 할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도 있습니다. 김성태 체제로 한국당의 대여 투쟁이 강화돼 국회가 얼어붙을지 아니면 오히려 정치적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오늘 오후 부산시 의회에서 열리는 국민통합포럼 행사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국민통합포럼은 양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두 대표의 행사 참석을 계기로 양당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본관 신축공사의 시공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부 심의위원들도 기술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 신축공사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기술제안서 심사 평가 결과입니다. 대전의 계룡건설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제치고 낙찰 예정자로 선정됐는데 문제는 8개 분야 48개 항목 중 45개 항목의 평가가 심의위원마다 항목별로 업체 순위까지 모두 똑같다는 점입니다. 외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한 교수는 조달청이 평가 점수와 업체별 순위를 다르게 할 경우
사유서를 쓰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딴 분도 ABC 그 수호 및 순서가 맞아야 사유서를 안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유서를 안 써요. 이렇게 대부분의 항목에서 심의위원별 업체 평가 순위가 동일하게 나온 건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각 분과위에는 조달청 직원들이 한두 명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담합이 아니라 충분히 심사한 결과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담합이 서로 내부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4명의 심의위원, 3명의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다 상의를 해서 같은 동일한 결과값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심의위원들이 각자 정량적으로 평가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기술심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달청 입장에선 국토부 평가 방식이 이상하다는 얘기지만 조달청은 평가 매뉴얼도 없다고 밝혀 의혹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 날씨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살을 내는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나선 이들을 정석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유, 장난 아니죠. 지금 기가 막 그냥 떨어질 것 같더만.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어제 새벽 4시 서울 남구로역. 400명 가까이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운 날씨만큼이나 인력시장도 얼어붙어 일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 힘들죠 지금. 옛날 같지 않아요. 무슨 경기 따지고 있어요. 다 죽을 적이. 다 그런 왜 무너져. 옛날 우리 시대하고 또 틀려. 생계의 영혼을 그냥 살아가는 거지. 추위 속 2시간을 넘게 버텼지만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50여 명은 머뭇거리다 인근 지하철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젯밤 10시 마포구의 한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손님들의 콜을 기다리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나면 주로 빌딩이나 상가 건물에서 바람을 피하는데 춥고 힘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리기사 맹석환 씨입니다. 이제 서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어디 가서 있을 때도 없고 뭐 도둑놈으로 오인도 많이 받고 소송거리냐고 막 경비 아저씨 저거 하면 죄송합니다. 굽실굽실거리고 나와가지고 에이 참 더럽다. 맹추위를 직격으로 맞는 현실이지만 이들은 집에서 가장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만 보면 힘든 일도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직장,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박 씨입니다. 지금 첫째 있고 둘째는 지금 임신, 가장이라서 책임감도 있고 체력적으로 아직은 괜찮다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더 벌어놓자 그런 미래를 위해서.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반 전 총장이 인터뷰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법원인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박찬주 육군 대장 사건의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킨 박 씨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에서 한류 스타로 발돋움한 배우 송혜교 씨가 오늘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최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대학교 직원이 빈 강의실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10여 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직원은 연구용으로 채굴기 기계를 가져다 놓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페어 출전권을 포기하면서 출전 자격이 차순위인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서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초겨울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가 벌써 나흘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전북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대관령이 영하 20.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그 밖에 파주 영하 17.3도, 북춘천과 봉화 영하 17.2도, 서울도 영하 1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여전히 평균 기온을 6도에서 10도가량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
따라서 조금 춥겠습니다만 이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중부지방은 모처럼 영상권을 회복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상 1도까지 오르겠고 원주와 대전 2도, 대구 4도, 광주 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좀 더 높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부터는 평년 수준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서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중서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 주말에도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눈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승진의 아침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황명문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문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소식 그리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 소식을 크게 싣고 있습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죠? 이것부터 좀 짚고 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국에 도착해서 국빈 방문 첫날 일정에 들어간 사진이 신문들에 실려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난징 대학살 80주기를 맞아 동병상련을 거듭 언급하면서 사드 갈등으로 냉랭해진 중국의 마음 열기에 나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한중 관계 복원과 북핵 문제 또 한중 FTA 후속 협상 등 주요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어서 결과가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네, 사드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돼야 할 텐데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할지가 무엇보다 주목이 되는데요. 신문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며 공개적인 초대장을 보냈는데 핵 동결 조건도 뺀 파격적인 대화 손짓이라는 분석입니다. 북미 간 사전 교감 가능성도 나오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지 관심인데요. 북핵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기 전에 마지막 외교해법 추진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 백악관이 지금은 대화 시점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입장 정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침 오늘 타이에서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 이사회 총회가 개막되는데 여기에 미국과 북한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북미 접촉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계속해서 헷갈리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진행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18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과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인데요. 특별법 처리가 불발이 되자 이를 지켜보던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 한겨레 신문에 실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열자고 주장을 해서 의결이 보류된 것인데요. 앞선 법안 심사 소위에서는 공청회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인데 한국당이 뒤늦게 공청회를 고집하며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들 법안을 보류시킨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는 20일까지 미국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 등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2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도 빠듯하다며 이번 하와이 방문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이번 국회 국방위 통과가 무산되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다시 미뤄지게 됐는데 유가족들의 한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네, 그 밖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한국에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이 광고 매출과 비용을 나라별로 집계해서 현지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오는 2019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30여 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있는 본사로 이전해서 세금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 다국적 IT 공룡 기업들에 대한 세금 회피 여론이 악화되자 버텼던 페이스북이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앞으로 애플과 구글 등 세금 회피 비판을 받는 기업들도 세금을 내겠다는 페이스북 사례를 뒤따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황명문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영 씨.
네, 목요일 아침 공기는 매섭지만 하늘길 비행기 운항은 순조롭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비행기 잘 뜨고 내리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국내선 전노선 정상 운항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선 가운데 제주로 가는 비행기의 예약률이 높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후 5시 이후에나 좌석 여유가 생기고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역시도 오전에는 만석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베트남 항공사인 비에젯 항공에서는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을 오가는 노선에 신규 차량이었습니다. 인천 나트랑 노선은 비행 소요 시간이 약 5시간 정도고요. 비에젯 항공에서는 오전 1시 5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현재 주 5회로 운항이 되고 있고 내년 1월 7일부터는 주 7회로 증편되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서는 오전에 쿠알라룸푸르에서 들어오는 말레이시아 항공 06요편이 3시간가량 도착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공정보였습니다. 제주항공에서 보내드린 공항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사드 갈등을 완전하게 봉합하기를 바라지만 중국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잊을만 하면 독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도 사드 추가 배치 반대를 포함한 산불 약속을 꺼내들면서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 균형 외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김학일, 조태임, 정석호 기자, 기술 김준규, 진행의 최승진이었습니다. CBS 주말인데 뭘 먹지? 아, 밥은 요리다가 있지? 맛집에서 먹던 맛 그대로 간편하게 하림 밥은 요리다. 자, 골라들 보세요. 여보, 난 춘천식 닭갈비 볶음밥. 엄마, 난 안동식 찜닭 볶음밥. 하림이 만들면 밥도 요리가 된다. 밥은 요리다. 우리 몸을 깨끗게 가볍게 하는 양파. 생김새가 위장을 닮은 양배추. 옥반식품의 양파즙, 양배추즙, 헛개즙에는 첨가물이 없습니다. 활기찬 하루 옥반식품과 함께하세요.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초등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가 기본입니다. 서연이 엄마, 서연이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한대요? 우리 민준이도 서연이 밥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셨어요? 초등학교 공부는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서연 엄마 비결이 뭐예요? 홈런 하세요. 아이스크림 홈런이요. 아이스크림 홈런. 당신의 집에 품격을 더한 명품 건축 박람회 하우징 브랜드 페어. 차세대 주거 문화부터 고품격 건축 자재까지 대한민국 명품 건축 박람회 2018 하우징 브랜드 페어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하우징 브랜드 페어. 안녕하세요. CBS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2018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큐넷과 C큐넷을 통해 자격증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큐넷은 국가기술 전문 자격 포털 사이트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큐넷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과정평가형 국가 기술 자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도전이 그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실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여신 최희입니다. 스포츠에서는 개개인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산업 현장은 어떨까요? 생산성 향상만큼 일터의 안전이 중요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원하청의 팀워크, 공생협력이 필요하죠. 원청이 빨리빨리만 강조하며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면 하청은 사고 위험까지 떠안게 된답니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 모두 안전의 신이 되어보자고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기업의 생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 여러분은 짝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과 브랜드 이미지 상승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에 편승한 위조 상품으로 인해 기업의 피해 또한 늘고 있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위조 상품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며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 보호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품 구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합리적인 소비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함께합니다. 이 아름다운 당신과의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북한 조건 없이 첫 만남을 갖자. 대화를 하자. 우리말이 아니고요. 미 국무장관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을 향해서 이토록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도 조건 안 걸 테니 당신들도 조건 없이 우선은 만나자. 상당히 강력하죠. 그런데 뒷말에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매티스 국방장관의 차례가 올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표적인 비둘기파 대화파고요. 매티스 국무장관은 매파, 국방장관은 매파, 강경파입니다. 즉 나의 대화를 받지 않으면 지금 국방장관이 주장하듯 군사행동이 올 거라는 그런 경고를 한 겁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파 뒤에는 반드시 따스한 봄이 오기 마련이죠. 봄이 오지 않으면 모든 건 얼어 죽습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죠. 한반도에도 봄은 와야만 합니다. 북한도 그 섭리를 받아들이길 바라며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중국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죠.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오늘 정상회담 갔습니다. 네, 중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데 예. 두 정상은 지난 7월 독일 G20 회의 때 그리고 지난달 베트남 에이펙 회의 때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북핵 문제 해법 그리고 경제 협력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예정인데 무엇보다 사드 갈등 후에 양국 관계 정상화를 알리는 상징적 만남이라는 데서 아마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사드 앙금이 완전히 식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공동 성명은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아직 조율되지 않은 이견이 드러날까 우려한 때문인데요. 회담 후에 양국이 각기 내놓는 입장이 좀 주목되고요. 예. 한편 어제가 난징 대학살 80주년 날이었거든요. 예. 중국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이다. 또 동질감을 갖고 있다고 연이어 말하고요. 노영민 주중대사를 직접 추모식장에도 보내는 등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네요. 그래요. 한중 관계를 좀 단단히 하려는 의도, 취지가 보여요. 네. 오늘 정상회담에서 나올 내용도 주목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최순실 1심 마지막 재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오늘이 결심 공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에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네요. 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후원을 강요하고 또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을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받아낸 혐의 등을 받고 있죠. 오늘 구형이 이루어지고요. 또 최 씨의 최후 진술 내용이 어떨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 다시 영장실질심사 받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두 차례 기각이 됐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근데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나 김태효 전 비서관 등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최근 검찰 수사 책임론이 적지 않거든요. 예. 우병우 전 수석의 세 번째 영장 청구 그 결과가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라디오 재판정에 나왔던 우리 패널 변호사들은 지금 기류를 쭉 보면 네. 우병우 전 수석도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쪽으로 무게를 두던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켜보죠. 마지막 포인트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0에서 1.25%이던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비슷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증시도 좋고 미국 고용 상황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은 예측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예상되는 금리 인상이 얼마나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러다가 금리 역전 현상 올 수도 있잖아요. 한국하고 미국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정부 차원에서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또 한국은행은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거든요. 시장 상황과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향후 전망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하나의 광역도시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남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이른바 광역서울도라는 거대 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가요, 이틀 전에 자신의 SNS에다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짧은 글을. 아니 이게 뭔가? 남 지사가 뭘 포기한다는 건가? 온라인이 달아올랐죠. 알고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로 합쳐서 광역 서울도를 만들겠다. 따라서 경기도도 서울이 된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구상이 나오자 어제 하루 종일 찬반 논란으로 뜨거웠는데요. 자, 이 제안을 한 당사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을 해봐야겠습니다.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한밤중에 올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셔서 경기지사 출마를 포기하신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네. 한밤중에 왜 그러셨습니까? 뭐 이걸 깜짝 쇼라고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예. 저는 쇼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외국 기관들이 그냥 서서히 냄비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것을 뛰어넘을 어떤 구체적인 비전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올리자. 서울의 경쟁력을 올리고 부산의 경쟁력을 올리고 광주의 경쟁력을 올려서 국제사회와 저기 동경, 뭐 상해, 북경, 뉴욕 이런 데하고 경쟁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남 지사님이 포기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포기가 되는 겁니까? 시작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런 겁니다. 지방선거 때 아마 이 같은 주장에 공감을 하는 분이 서울시장이 되고 혹시 이런 주장이 또 경기도지사가 되고 그래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우리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광역 서울도 만들자 이렇게 추진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가 하나가 되면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다.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다가 핵심적인 이유군요. 광역 서울도 그렇습니다. 구상에. 네. 그래요. 근데 남지사님. 아울러 주민 편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역 교통청을 만들자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 교통 문제가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 나눠져서 정책 세워서 안 된다는 얘기고요. 주거 문제, 상하수도 문제, 미세먼지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초광역 단위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방증이겠죠. 근데 그러잖아도 서울의 전체 인구 4분의 1이 몰려 있고 수도권의 50%, 2분의 1이 몰려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 해야 한다 이런 마당에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부 서울 만들어버리면 이거야말로 진짜 서울공화국 돼버리는 거 아니냐.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당장 이 소리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30년 동안 수도권 규제를 했는데요. 규제가 해도 계속 수도권은 커집니다. 경기도가 지금 1,300만이 넘었어요. 서울, 경기, 인천 인구가 전국의 50%입니다. 누르려고 이걸 규제한다고 해서 효과는 균형 발전을 하자고 했는데 균형 발전은 안 되고 집중만 더 심해지고 무슨 결과가 왔냐면 자, 수도권을 규제하면 그게 비수도권으로 좀 경제가 나눠지고 기업들도 옮길 거 아니냐고 생각했더니 거꾸로 다 해외로 갑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5개 권역,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서울, 이 광역을 크게 집중을 해서 만들면서 또 하나는 수도권에서 생긴 이익을 지방과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하고 만들어 나가서
윈윈 해야죠. 수도권을 살찌우기 위해서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근데 지금 규제를 해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마당에 그나마 그 규제도 풀어버리고 서울을 더 크게 하나로 묶어버리고 하면 오히려 더 몰리는 거 아니에요?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몰리게 해서 성장시키고 그 성장의 과실을 지방과 함께 비수도권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는 방안들 특히 지금 균형발전기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부족합니다. 균형발전기금 하면서 실제로 지금 재정 자립도가 높고 그다음에 기업이 많은 곳과 아주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러한 자치단체들을 묶어서 같이 발전시키는 방안 앞으로 차차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천도 포함시키는 겁니까? 인천시까지? 인천까지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새 지사가 되시면 서울시장 이제 새로 되시는 분하고 인천시장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세 분이 다 이걸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제안이시군요. 논의하면서 결국은 나중이 되면 서울광역도 도지사 한 사람만 뽑으면 됩니다. 근데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분이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제 당장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주권자들에게 위임받은 머슴이 포기 운운하는 건 이건 농담도 안 될 주권 모독이다. 경기 서울 통합은 고등 유기체를 거대 아메바로 만들자는 이런 주장이다. 세계화 지방화 동시 진행 흐름에 역행하는 황당한 주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반대하실 수 있어요. 보니까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뭐 전해철 의원도 그러시고 또 양기대 시장님도 그러시고 민주당의 출마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제 일제히 반대하시던데요. 맞아요.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그러한 고민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국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시면 딱 뭐냐면 우물안 개구리예요. 아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 너무 비대해지는 거 막자고 다른 데로 지방으로 옮기자 하셨던 거 아니에요? 수도를.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때 이 국가가 발전해야 되는 단계에서 고민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너무 성장 잠재력도 없어지고 이 고령화 사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발전할 방향이 안 보이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전략, 세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봅시다. 지금 세계의 거대 경제권들이 이렇게 통합을 통해서 더 크게 경제력을 높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야지 우물안 개구리처럼 아이고 우리 뭐 경기도를 오히려 남북으로 나눕시다.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 경기도 서울 이 발전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내다본 고민을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제 구상이시고 이제 네티즌들 댓글 쭉 보니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남경필 지사님도 아마 이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걸 알 거다. 근데 서울과 합치자라고 하면 일단 경기도 주민들이 땅값 올라갈 걸 생각해서 좋아들 하실 테니까 차기 경기지사 선거를 겨냥해서 이런 제안 던지신 거 아니냐? 아니십니까? 이게요. 쉽지 않은 일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먼저 제가 연정을 했잖아요. 연정을 했다는 건 뭐냐면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상당 부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요. 경기도가요, 지금, 오늘도 발표됐습니다만, 안전 전국 1등이고, 일자리도 11월 달에 만들어진 일자리 전국에서 만드는 거에 90%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어요. 경기도가 지금 누구한테 곁눈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먼저 포기하고, 더 크게 대한민국을 감싸 안자는 그런 제안이지. 아니 무슨 경기도가 뭐가 아쉬워서 제가 포기하자고 하겠어요. 이거는 경기도가 아쉬워서가 미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남 지사님의 선거를 위한 이 제안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거는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활발한 토론이 되는 아젠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잘게 쪼개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크게 묶어서 광역
대도시들을 전국에 산재시켜서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거냐 하는 미래에 대한 국가 전략의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과거로 가는 뭐 이런 청산이나 적폐 이런 것들이 선거의 쟁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략이 선거의 알겠습니다. 쟁점이 되는 그런 걸 바라는 건 맞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아직 출마 선언 공식으로 안 하셨는데 공식이 되네요. 출마가. 설마 던져놓고 안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조만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남 지사님. 오늘 주제와는 좀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30초 짧게 질문 드릴게요. 바른정당 네.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복당한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네. 뿐만 아니라 홍문종 사무총장도 역시 바른정당 탈당파인데 요직 장제원 대변인 되신 것도 보셨을 테고 어떤 생각 드세요? 네. 자유한국당이 개혁적 변화를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도로 친박당이 아닌 곳으로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친박당이 아닌 쪽으로 어쨌든 이분들을 등용했으니까 방향 잘 잡은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합당 이런 쪽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통합의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렸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남경필 지사가 곧 바른정당을 탈당할 거다라는 소문이 이제 세간에 막 돕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아니요, 그런 건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저는 개별적 통합, 탈당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개혁적 보수를 위한 통합 이것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제가 주장을 해왔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입니까? 아니면 국민의당과의 통합입니까? 혹은 저는 보수 통합 우선 그리고 중도로의 확장 이게 제가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당에서는 또 중도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우선하자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 주장이 방법 우선순위의 차이이지 예. 방향성은 같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유승민 대표를 포함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홍문종 사무총장이라는데 홍문표 사무총장, 표 사무총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치권이 또 술렁술렁할 만한 걸 남경필 지사가 던지셨어요. 참 선거운동 잘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슈를 계속 만들어야 계속 자신한테 언론의 시선이 쏠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지방선거 가까울수록 그렇죠. 그런 분위기.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어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이 최소한 정기국회 회기 중인 오는 23일까지는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 여야가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는 하지만 표결 처리는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하지 않기로 한 국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22일에 본회의가 하루 잡혀 있기 때문에 그날 보고를 할 수는 있어요. 체포동의안을. 그렇죠. 근데 표결을 하려면 본회의를 하루 더 잡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 전이든 후든 본회의를 한 번 더 잡아서 보고하고 또 다른 이제 본회의 때 표결을 하고 이렇게 최소한 본회의가 2번 열려야 되는데 한 번만 본회의를 열기로 한 거죠. 한 번 더 여는 건 결국 합의가 안 된 거군요. 그냥 안 열기로 합의를 한 거죠. 이 현행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를 2번 열기로 더 열어야지 가능한 건데 추가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체포동의안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 다름이 없는 거죠. 자동 방탄국회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최 의원은 24일부터는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23일 날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응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목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사실은 저도 어제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 신임 대표로 원내대표 되기 전까지 기류는 뭐였냐면 일단 합의는 한다 본회의. 그렇죠. 표결에 합의는 하되 우리는 그냥 불참하겠다. 요거라고 홍준표 대표도 얘기하고 장제원 대변인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합의조차 본회의 여는 거 합의조차 무산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봐야겠네요. 이 전사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행간은 일단은 허니문 기간이다입니다. 허니문 기간.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는 야당이든 언론이든 한 날선 비판을 좀 자제하는데요. 이게 정당 원내대표도 좀 비슷합니다. 어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첫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당이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나는 그런 민주투사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잘 싸우자 서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어제 김 원내대표가 뉴스쇼에 출연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걸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그널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하면 그러면은 국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험악해지죠. 굉장히 험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허니문 기간에는 가급적 싸우는 걸 좀 자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의 의견을 수용해줬다 이렇게 해주는 모양새를 취하. 일단은 허니문이었다. 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갈 길이 구말리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가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여당 입장. 이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등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첫 1년의 성적을 좌우할 개혁 입법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것만 있느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안철상 민효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지금 또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취임 첫날 그 야당 원내대표하고 각을 세운다. 자칫 빈손국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갈 길이 구말리인데요. 1차 투표에서 턱걸이로 과반을 얻었잖아요. 한 표 넘겨서. 네. 그러니까 여전히 당내 의원 절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친홍, 비홍, 친박, 비박 감정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박 좌장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데 협조한다? 이 당내 분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표결에 불참을 한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본회의 여는 거 합의조차도 동의를 해준 거니까.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 협상력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원내대표의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합의는 여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러나 국민 감성은 또 다른 문제다입니다. 국민들 감성. 이거 무슨 말인지 저 알겠네요. 네, 뭐 정치권에서는 우리의 이제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은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국회는 맨날 허구한 날 특권 내려놓게 얘기하면서 이 본회의 한번 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받았다.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들이 좀 특권 한번 시원하게 내려놓고 뭔가 이렇게 본인들이 기득권 주장하지 않는 모습 한번 봤으면 하는 게 뭐 결국 국민들의 감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정치권의 행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성태 전사에게 힘 실어주기. 일단 자유한국당이 실어준 거고 여당이나 국민의당도 협치를 위해서 일단은 실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네, 맞습니다. 하루 만에 상황이 급변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당신을 여행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기분 좋은 컴퓨터 위더스 컴퓨터. 가깝고 빠르게 전구 500개 대리점 믿음이 중요해 두 번을 보증해 대리점
좀 함께해. 기분 좋은 컴퓨터 위더스 컴퓨터. 컴퓨터는 위더스 컴퓨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노동조합에 노크하세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에 노크하시면 달라진 삶이 열린답니다. 함께 열어보실래요? 내 삶을 바꾸는 노동조합. 1577-2260 민주노총. 발효 홍삼. 좋은 건 다 아시죠? 이제 홍삼도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사포닌을 분해 흡수율을 높인 발효 홍삼 K로 잘 받겠습니다. 우리 몸에 잘 받겠습니다. 누구나 홍삼을 홍삼답게. 발효 홍삼 K. 야쿠르트. 얼굴보단 등을 보여주는 시간이 더 많았던 아버지와 나. 홋카이도 한 호텔에 내리는 끝없는 눈앞에선 서로에게 쌓인 미움도 후회도 하잘 것 없었다. 호텔을 예약하다, 감동을 예약하다. 호텔 패스. 소통은 편해지는데 왜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마음이 통하는 세상을 꿈꿔온 조아름 씨. 그 꿈이 손편지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믿어요. 아름 씨의 꿈이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듭니다. 기프트카가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경기도와 서울을 하나로 합쳐서 광역 서울도로 만들자라는 남지사 주장에 진건돈 청취자께서는 교통 문제 생각하니까 공감이 되네요. 통합도 생기면 협력 잘 될 테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별빛 세상님은 이러다 나라가 둘로 나뉠 것 같습니다. 서울 대 지방 이렇게. 김미영님은 그럼 강원도는요? 강원도는 어쩌란 말입니까? 하면서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수도권, 경기도 사시는 분들, 경기도 사시는 분들 의견 좀 적극적으로 보내주십시오. 2부로 가겠습니다. CBS. 반도이브라 맘스 카페에 나와 있는 김윤욱입니다. 보라는 학원 갔어? 별동학습관 갔지. 신랑은 안방 소재에서 나오질 않아. 자기만의 공간이 너무 좋은가 봐. 보라 엄마 좋겠네. 그럼 유보라로 이사 오고 우리 가족 대만족이야. 살수록 기분 좋은지 2018년에도 반도이브라의 고객사랑은 계속됩니다. 반도건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지인입니다. 속담 얕은 데도 깊게 건너라.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꼭 명심해야 할 말이 아닐까요? 화학 공장의 화재 폭발 사고는 지역 주민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한데요. 첫째, 정부는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둘째, 사업주는 전문 교육, 사전 점검과 대응 훈련을 철저히. 셋째, 근로자는 안전 수칙을 꼼꼼히 준수하는, 이것이 바로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 3박자가 아닐까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고국을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하나 함께였지. 한민족만의 슬기와 향기를 널리 전하며 세계 곳곳 어디서나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 빛내리. 우린 하나 커져도 언제나 함께 있는 세계 속에 글로벌 코리아. 재외 동포재단.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영애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 시작됩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 하나 되는 평창. 꿈, 열정, 새로운 희망. 함께해요. 평창.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2월 9일부터 17일간,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0일간 개최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제2의 조이팔 사건, 이렇게 불렸던 IDS 홀딩스 투자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만 만여 명이고요. 피해 금액만 1조 원대에 이르는데요. 어제 이 IDS 홀딩스 대표에게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15년형. 그 밑에서 투자자를 모았던 지점장 15명은 무죄. 피해자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잠시 후 직접 만나보죠. 오늘의 코너죠. 탐정 손수호에서는요. 7, 80년대 불황인들을 강제 수용해서 비인간적인 처우로 문제를 일으켰던 형제복지원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마 좀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최근에 인권위가 나서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사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정말로 어제 오후 인터넷상에서 최고 화제, 최고로 댓글이 많이 달렸던 사건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들. 이 한파 속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등굣길에 있던 중학생 남학생 3명이 따뜻하게 보살피고 패딩도 벗어다 드리고 업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표창까지 받게 됐다는데 이 예쁜 중학생들 잠시 후에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업무 시간 집중 우리 모두 정시 퇴근 똑똑하게 일하고 후딱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워라벨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더러워진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LG의 수처리 솔루션이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옳은 미래 LG. 좋은 약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주제약은 잘 듣습니다. 아픈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픈 몸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듣는 약을 만들기 위하여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어지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직접 판매 공제조합. 지아씨 굿모닝. 요즘도 변비? 아니요, 굿모닝 S. 굿모닝 S? 네, 변비 치료제 굿모닝 S. 굿모닝 S. 네, 생약으로 만든 한방 변비약 굿모닝 S. 변비엔 굿모닝 S. 수트 잘 만드는 회사의 캐주얼은 다르더라고요. 편안하지만 품격을 잃지 않게, 감각적이지만 가볍지 않게, 어떤 순간에도 돋보이는 파크랜드 비즈니스 캐주얼, 저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수트부터 캐주얼까지 모든 비즈니스의 답하다. 파크랜드. 이른바 제2의 조이팔 사건이라고 불리면서 화제가 됐던 IDS 홀딩스 투자 사기 사건. 투자자 수가 총 만여 명에 달하고요. 피해 금액만 해도 1조 960억 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사기 사건이었는데요. FX 마진 거래, 그러니까 여러 외국 통화를 사고 팔면서 환차익을 얻을 테니
여기에 투자하면 달마다 배당금을 주겠다. 또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 이런 말로 투자자들을 속인 겁니다. 어제 대표 김성훈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15년형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투자자를 모은 지점장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죠. 지금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부터 판결까지 뭔가가 수상하다. 이건 권력형 비리다.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DS 홀딩스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죠.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투자하셨어요? 저는 15년도 가을 10월에 투자했고요. 예. 지인이 뭐 2% 준다고 해서 갔었어요. 이익금을 원금의 2%를 주겠다 매달? 네네. 얼마를 투자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돈도 없는 사람인데 그 무렵에 어떻게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게 팔리는 바람에 너무 정에 무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떨렸는데 터지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전액을 다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그 조상한테 받은 땅값을 네. 얼마인지 대략 말씀하시기 좀 부끄러우신 거예요. 네. 너무 부끄럽죠.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더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이 투자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전혀 사기라는 걸 깨닫지 못하시고. 그렇죠. 그 뭐 행사 같은 데 가면 홍보 동영상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네네. 그 유명한 분들 뭐 고위 공직자, 경찰청장 또 뭐 고위 국회의원들, 연예인도 있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군요. 그때는. 그렇죠. 사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 실제로 2015년에 이제 투자하고 나서부터 이익을 처음엔 다달이 주긴 했습니까? 그렇죠. 실수 없이 주고 16년 9월 달에 그 대표 김성훈이 잡혀갔는데 잡혀간 뒤로도 계속 얼마나 당당한지 검찰이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네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못 주는 거다. 잠깐만 뭐 한 달만 기다려라. 석 달 기다려라. 그런 게 지금 이렇게 1년 2개월이 흘러가고 또 그 나머지 공범들은 15명 지점장들은 다 무죄가 났더라고요. 통보하고 일단 그 김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15년. 이 결정도 피해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사형도 모자라요. 지금 다른 피해자들 정말 저는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지만 자살하고 죽고 지금 또 자살하신 분도 있어요? 네, 7명이나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7명 돌아가시고. 네. 길에서 노점에서 솜사탕 번데기 장수 해가지고 벌은 1억 5천을 30년 동안 벌은 거를 한숨에 날리고. 그 번데기 장수, 솜사탕 장수 이런 거 해가지고 번 돈까지 다 투자하셨다는 건데 지금 청취자들 뭐 의견도 들어옵니다만 이게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인데 사기를 이 사람들이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업체 자체가 불법이다. 피해자들도 그거 높은 수익 준다니까 불법에 투자하신 거 아니냐. 이런 문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 어리석으니까 이렇게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식 보험회사 직원들이 또 다른 어떤 파생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당한 사람들도 너무 한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정식 보험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보험회사 물건의 하나인 것처럼 상품의 하나인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팔았어요. 네. 여기에는 수당을 많이 주니까. 수당 많이 주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게 672억의 사기를 2014년에 기소됐을 때 그거를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그 672억 원 사기 쳤을 때 그걸로 끝났어야 할 것을 집행유예 풀어주니까 나가서 사기 행각을 계속한 거예요. 네, 그 2년 동안에.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투자한 사람이 물론 어리석어서 당했지만 그렇게 하도록 검찰은 뭐하고 뒤봐주고 법망을 피해갈 길을 요리조리 터주고 지금 또 터지고 난 다음에도 또 뭐 무죄 판결 내주고
말이지. 아유, 선생님 조금 진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 지금 더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치인들과 경찰들까지 구속이 되고 또 그 유력한 사람들 이름이 막 오르내리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보니까 지금 구속이 된 사람은 자유한국당 이우연 의원의 보좌관, 그다음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윤모 경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뇌물 받고 뒤를 봐준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근데 이 정도가 아니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뒤를 봐주는 배우들이 더 있다라고 지금 피해자들은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보좌관이 때때로 투자자들 쫙 모아놓고 이게 안심하는 회사다 하고 홍보해주고 걱정할 거 없다고 투자하라고. 변홍전 전 국회의원에게 3억 3천이 간 게 현찰로 간 게 그 검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거 건드리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게 이제 피해자들의 주장이고 아직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피해자들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선이 아닐 거다. 뒤에 배우가 훨씬 많을 거다. 지금 이 주장을 하고 계세요. 완전히 권력형 비리고 끝까지 밝혀질 겁니다. 그 재판부가 지점장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내렸죠. 이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서 대표자와 피해자들 중간에서 투자자 모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우리도 속아서 한 일이다. 이거 사기인지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게 법원에서 통한 겁니다. 그래서 무죄 받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피해자 목록에 이 지점장들은요. 투자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피해자라고 하면은 이 좋은 데다 왜 돈을 미리 다 빼서 돌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 진짜 이걸 모르고 사기를 이 사람들도 당해서 투자자 모집한 거라면 이 좋은 거에다가 왜 자신들은 한 푼도 투자 안 했겠냐? 네. 그러네요. 투자금이 없어요. 그 판결문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요? 다 돈 잃고 돈 없는 거 알지만 뭐 또 2심도 있으니까 2심에 잘해봐라 그러고. 제가 지금 볼게요. 제가 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네요. 판사가. 목숨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돈을 실수로 이렇게 한 데 대해 왜 법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의 절규를 듣고도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항고심 2심이 있으니까 그때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대응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판사께서. 네. 조롱한 거죠. 그러니까 무죄를 주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거예요. 이 15명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뭐 가든 로비하고 뭐 별짓 다 한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예, 그럼 피해자들은 지금 뭐 수사도 못마땅하고 법원의 판결도 못마땅하고 피해자들이 바라는 점 마지막으로 어떤 거 바라세요? 정의로운 판결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밝혀질 때까지 싸울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네. 제2의 조이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 이렇게 많은 의문점들을 남긴 채 그냥 15년형 나머지는 무죄 이렇게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듣고 보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요즘 사기 사건 피해자들 인터뷰를 자주 하게 되네요. 이게 경기가 수년째 안 풀리면서 이런 사기에 더 많이 휘말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IDS 홀딩스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 한 분 익명으로 만났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요사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내복 착용 캠페인 하고 있거든요. 네. 입으셨어요? 굳이 저한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는 늦가을부터 항상 있습니다. 늦가을부터? 네. 왜 그렇게 서둘러서 착용을 하세요?
입으면 좋아요. 네. 좋아. 이분은 저 내복기 캠페인 홍보대사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입었습니다. 그래. 잘 아주 현명합니다. 네. 환경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내복 간단한 거든 뭐 아래 위 하나 정도라도. 김현정 PD는 입었습니까? 저는 오늘은 안 입었어요. 오늘은 좀 풀린 것 같아서. 근데 추운 날은 꼭 입습니다. 어제까지 입으세요. 벗지 마세요. 네, 봄까지 벗지 마십시오. 네. 예, 내복기 캠페인 잠깐 하고 넘어갔고요. 오늘 사건 사실 오늘 사건도 좀 심각한 거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죠. 7, 80년대 이제 불황인들을 강제로 수용했던 시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노동도 시키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해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곳. 네. 근데 왜 갑자기 그걸 골라오셨어요? 며칠 전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아직까지 미흡하다. 예.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달라라고 하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그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이 강제실종 보호 협약이 있는데 이 협약에 비중 가입하라는 권고를 하기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형제복지원 사건이 어떤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기에 지금 이 시점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다시 나서야 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70년대, 80년대의 것을 지금 다시 꺼내야 할 정도로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돌려보면. 그렇습니다.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해야겠는데요. 기억을 좀 되살려보죠. 네, 75년부터 87년까지 부산에 있었던 불황인 수용소입니다. 뭐 거린이나 뭐 앵벌이, 껌파리, 구두닦이 등을 이제 불황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보호시설도 아닌 그 수용소에 가둔 건데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구두 닦는데 그게 왜? 껌을 파는데 왜? 이런 그렇죠. 거죠. 당시가 이제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5년이죠. 그리고 이게 국회가 제정한 법률도 아니고요. 이제 고작 훈령이 법적인 근거였어요. 어떤 훈령이었어요? 내무부 훈령 410호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황아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인데요. 여기에 근거해서 부산시와 이 형제복지원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불황인 수용 보호 위탁 계약인데요. 이 계약에 따라서 부산에 있던 경찰 공무원들이 불황인을 단속해서 형제복지원에 보낸 거고요. 자기들이 그냥 판단해서 불황인이다 싶으면 다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복지원에 감금 수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 후에 86 아시안게임 또 88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불황인 단속에 나서면서 이 형제복지원 수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탄로가 났어요? 이 만행들이? 87년 1월입니다. 한 검사가 현직 검사가 우연히 산 중턱의 작업장에서 구타를 당하고 있는 수용자들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2달 후에 이 형제복지원 직원이 원생 한 명을 구타에 숨지게 만들었고 참다 못한 35명이 탈출합니다. 이 탈출에 성공한 원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복지원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복지원이 폐쇄됐죠.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 좀 살아나시죠? 형제복지원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운영됐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나마도 아주 비정상적, 비인간적으로 운영이 됐던 거예요. 명목은 불황인 선도니까 뭐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시에 굉장히 이상하게 운영됐습니다. 우선 끌려간 사람들이요. 기차역 대합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끌려간 사람도 있었고 또 시장에서 음식 먹다가 끌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불법 감금이죠. 그렇죠. 심지어 저녁에 집 밖에서 동네에서 뛰어놀던 아이들까지 잡혀갔습니다. 아니 저녁에 뛰어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애들을 왜 잡아가요? 증언에 따르면요. 당시에 이제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전화기가 집에 없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 밖에서 놀면서도 자기 집 전화번호를 몰라요. 너 지금 이 시간까지 놀고 있는데 집 전화가 뭐야? 이런데 몰라요. 이러면? 그리고 집 주소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이니까. 그런 경우에 집 없는 아이라고 하면서 다 잡아갔다는 거죠. 너 집이 없구나 이러면서 수용소로 보내요. 네. 왜 이렇게 무리하게 멀쩡한 사람까지 끌고 갔을까? 이유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이요? 네, 일단 불황인인 저하고 관계없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만 시키면 국가에서 인원수대로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건데요. 일부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형제복지원에 불황인이 아닌 일반인이 무려 98%였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98%가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라는 증언. 형제복지원은 이제 수용 인원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요. 해마다 20억 원 가량의 국고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그렇습니다. 단순히 수용만 된 게 아니고요. 강제 노역을 시켰고요.
또 당시 원장이었던 박인근 자기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든다면서 강제 노역을 시켰고요. 또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 10시간의 중노동을 시켰다고 하는데 못 견디고 탈출하려고 당연히 했겠죠. 네, 이런 경우에 네. 굶기고 때리고 심지어 살해한 후에 안매장까지 맞아요.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이게 12년 동안 운영하면서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무려 551명입니다. 여러분 확인된 사망자만 무려 551명. 더 충격적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중에 일부, 이제 시신의 일부는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았고요. 300에서 500만 원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구타당하다 숨진 사람은 아예 팔아버려요. 시신을.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네요. 그런데 형제복지원 문제 알려지고 87년에 문을 닫았잖아요. 네. 30년 지났는데 인권위가 다시 법률 제정을 권고했던 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첫 번째 이유. 예. 지금까지 알려진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끔찍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형제복지원에 최대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수용됐는데요. 예. 이 원장이 헌병 부사관, 예전에 하사관이죠. 그리고 하사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대처럼 조직을 나눕니다. 중대, 소대 나누고요. 또 중대장, 소대장, 총무, 조장, 소대원 이렇게 상명하복 방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특히나 이제 그 아동이 많았어요. 청소년과. 그래서 아동 소대, 청소년 소대는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군기를 잡는다면서 매일 구타했고요. 아이들 때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팬티와 러닝셔츠 그리고 운동복 한 벌 고무신이 지급된 게 전부고요. 겨울에도 다른 옷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는요. 예. 원생들이 손발 동상으로 고생을 했죠. 당연히 그랬겠네요. 식사도 문제였습니다. 꽁보리밥에 반찬은 썩은 듯한 냄새가 났고 또 소금 뿌린 깍두기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한 피해자는요. 예. 동료 수용자가 잠자는 매트리스 밑에서 쥐의 새끼를 발견하고 참 이게 보약이라면서 산채로 먹기도 했다. 쥐새끼를? 네, 이게 얼마나 이게 열악한 환경이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은요, 예. 잡히면 구타를 심하게 당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탈출해서 며칠 동안 밖에 있어도 어떻게든 잡았다고 합니다. 예. 또 심장병을 앓는 그런 그 수용자의 경우에도 약은 감기약만 처방했다. 어디가 아프든 주는 약은 그냥 감기약이에요. 굉장히 열악했던 거죠. 정말 열악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네요. 형제복지원. 이게 굶기고 구타하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특히나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도 빈번했는데요. 성적 학대.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성적 학대까지 빈번하게 있었고 또 아까 사망자 숫자가 12년 동안 551명이라고 예. 했죠. 예. 예. 그런데 하지만 피해자들은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하나, 이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요. 이게 부산 지역의 구청 직원이나 경찰들이 서류까지 조작하면서 적극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제 불황인을 형제복지원으로 보내면 고가 점수가 쌓여요. 고가 점수가. 네, 그래서 승진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 잡아갈 때마다 나라에서 지원금도 주고 잡아간 사람한테는 고가 점수도 주고 이러니까 점점 인원은 늘어나는 거네요. 지금도 부산진경찰서 앞에서는요. 예. 왜 나를 3번이나 잡아갔냐. 사과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 예.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밝혀진 것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원장이었던 박인근, 예. 전두환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2차례나 받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전국 불황인 복지시설 연합회 회장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도 지냈는데 예. 당시 87년도에요.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밝혀질 즈음에 원장실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예. 근데 원장실에서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원이 넘는 각 예금 증서, 달러, 엔화 등이 발견됐는데요. 그 당시 돈으로 여러분. 그 당시 돈으로 20억 원 현금 뭉치가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지금으로 치면 200억 원 이상인 거죠. 현금, 예금 증서, 외화 등등이죠. 예.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박 원장이요. 2년 동안 국고보조금 39억 원 중에 11억 원을 횡령했고 또 수용자들을 감금한 혐의만으로 구속 기소됩니다. 각처에서 구명 시도가 이어지죠. 청탁 전화도 들어왔는데요. 심지어 당시에 그 검사가 징역 20년형을 구형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 부산지검장이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네,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었고 그 의장까지 당시가 했죠. 검사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윗선으로부터 이제 수사 축소 압박이 들어온 건데요. 박희태 당시 검사장 등을 비롯해서 예. 징역 10년에서 15년 구형해라.
또 횡령액도 11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으로 줄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검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목소리로 합니다. 검사들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박기태 전 국회의장에게 물어봤더니 여전히 나는 기억하지 못하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데요. 결국 검찰이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6억 원의 형을 구형하는데 1심에서는 징역 10년형 그리고 벌금 6억 원형이 선고됩니다. 나름 중형이죠. 그런데 이게 국민의 관심이 좀 이제 잦아들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형량이 점점 줄었고요. 심지어 대법원에서는요. 감금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합니다. 재판이 7번이나 열렸지만 벌금형은 사라졌고요. 또 징역도 2년 6월형으로 처음에 비해서 4분의 3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대법원 최종 판결은 벌금은 하나도 없고 형량 2년 6월 땡. 그렇습니다. 감금은 무죄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감금이 불법이 아니었으면 도대체 왜 시설을 폐쇄하고 수용자 풀어줬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끔찍한 인권유례에 대해서 결국은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드는 거죠. 외압도 있었다는 증언도 막 쏟아지고 이러는데 하나도 그건 수사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손방망이 처벌하고 끝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박인근 전 원장이요. 2년 6월 말에 출소했는데 그 후에 재기에 성공합니다. 재기를 해요?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하고요. 기존 법인을 재인수하고 또 법인 이름을 여러 번 바꿔서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을 운영하는데 재단을 또 세웠어요? 나와서? 자산 규모가 1,000억 원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셋째 아들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첫째 딸에게도 이제 학교 법인을 이제 넘기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재산들이 이제 상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 원장이요.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협의체 회장도 지냈습니다. 근데 이 회장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추종을 하고 선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박 원장을 추종했던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또 하나 부산시도 박 원장을 비호했다는 의심을 샀는데 이게 박 원장이 세운 이 재단이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익 사업을 했고 또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 장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비영리복지법인이 100억 원대 대출을 받는 게 지자체의 영향력 없이는 쉽지 않다라고 상식적인 하는 얘기죠, 그게.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또 실제로 감사가 이루어졌고 공무원 10여 명이 처벌받았는데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소개를 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손탐정. 그렇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구제도 전혀 없었는데요. 미흡했던 게 아니라 아예 전혀 없었어요, 피해자 구제가? 놀랍죠. 형제복지원 폐쇄될 때 이곳에 수용했던 사람들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쫓겨났다고 거기서 노동 엄청나게 시켰다면서요. 근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사과한 사람도 없었는데요.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학대 중노동 시달리느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인데 그 후에 30년 지나도록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그렇게 망가져서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 갖고 뭐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텐데. 그렇습니다.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잖아요. 말기잖아요. 87년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정권이 궁지에 몰렸고 그런 상황에서 형제복지원 사건까지 부각되면 정권 비판 여론이 매우 커질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결국은 그냥 피해자들을 실제 불황인으로 낙인 찍고 무시해버리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청취자들 중에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청취자들, 젊은 청취자들은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너무 놀랍다, 충격적이다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형제복지원 사건 인권위가 진상규명 다시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마무리하죠. 슬프게도 형제복지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네. 이게 참 큰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대구 희망원, 대전 성지원, 장항 수심원 등 비롯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조차 이렇게 제대로 진상규명 못하면 다른 유사 사건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지난 국회에서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다시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습니다. 법안이 발의되긴 했었어요? 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진선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는데 국민들이 관심 보이지 않으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인권위 권고도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 통과돼서 진상규명 제대로 되고 피해자들의 30년 된 한도 풀리길 기대합니다. 참 끔찍한 사건이고 충격적이네요. 형제복지원 사건을 오늘 다시 더듬어 봤습니다.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CBS 더 맑은 공기, 더 깨끗한 물, 더
선명한 하늘. 이 놀라운 세상의 시작. 지금 당신의 빈병 반환으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빈병의 수명이 늘어나면 자연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다 쓰고 다시 쓰고 자원 순환으로 열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7794님, 여기 부산입니다. 제 지인도요, 중학교 때 파출소에 끌려갔다가 형제복지원으로 보내진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와, 1501님도 이분은 당하셨네요. 저도 어렸을 때 부산에 놀러 갔다가 역전에서 잡힌 적이 있습니다. 끌려다니다가 도망친 기억이 나네.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고 도망쳤대요. 그때 도망치지 않았으면 형제복지원으로 갔을 겁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증언이 쏟아질 만큼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수용되고 고통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제대로 된 처벌도 조사도 없었다는 게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IDS 홀딩스 피해자의 인터뷰 들으시고는 사기는 답이 없습니다. 은행보다 수익 높다 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 이승철 님이 따끔한 한마디 주셨어요. 남경필 지사의 광역 서울도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경기도 분들 의견 주십시오 했더니 5382님 가평 사는데요. 경기도 외곽 지역 생각은 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서울로 다 통합해버리면 경기 북부는 더 소외될 거다. 이런 문자들을 김성진님 용인 시민입니다. 분란만 일어나는 거 아닐지 좀 걱정됩니다. 이런 문자들 들어오네요.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냐는 문자가 대체적으로는 많은데 남경필 지사는 가능하다. 한번 토의는 해보자. 이런 제안. 예. 아까 제가 길거리에서 할아버지 쓰러져 계신 분한테 패딩 벗어드리고 집까지 모셔다 드린 정말 기특한 중학생 얘기. 조금 이따 인터뷰 나온다고 말씀드렸더니 벌써 칭찬이 쏟아져요. 권현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중학생들 어제 미담 들으셨죠? 네. 굉장한 화제였잖아요. 네. 와, 그러고 보면 우리 길거리에 누구 쓰러져 계시고 이래도 실은 그냥 술 취해서 그렇게 일어나겠지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 많은데. 그래도 신고하는 분들도 많고요. 아직은 온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 이 아이들은 이 추운 날 패딩까지 벗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네. 모셔다 드리고 잠시 후에 인터뷰 듣고 가세요.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두 검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한 검사는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사망한 김홍영 검사 얘기고 또 한 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법률보좌관으로 재직했던 서울고검 변창훈 검사입니다. 김홍영 검사, 변창훈 검사. 예. 김 검사는 2년차 초임 검사였고 예. 변 검사는 20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 승진을 앞둔 고참 검사였죠. 김 검사는 지난해 5월 19일 사망했고 변 검사는 지난 11월 6일 사망을 했습니다. 두 검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사망한 뒤에 검찰 내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검찰 내 반응이 정반대였는지 그걸 다뤄볼까 합니다. 검찰 내 반응이 정말 정반대였어요? 어떤 식으로요? 김 검사의 사망 이후 검찰 내 게시판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당시에 의정부지검 소속이었던 임원정 검사가 어느 젊은 죽음에 바치는 조사라는 제목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지만은 애도의 추모 댓글은 별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김홍영 검사가 왜 죽었길래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길래 그랬는지가 궁금하다. 부장검사의 갑질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맞아요. 여러분 저 인터뷰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가족이 나와서 인터뷰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원정 검사가 어제 다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홍영 검사님의 황망한 소식을 접하고 그 흠망한 죽음이 애달파 2016년 5월 19일 어느 젊은 죽음에 바치는 조사란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제 글에 댓글을 달면 위험해진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댓글이 그리 안 달렸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반면 변 검사가 사망한 뒤에 두 검사가 추모의 글을 올렸고 그 글에는 댓글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렸고 조회수도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그래요. 검찰 내 반응이 너무나 대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대조적이었습니까? 이런 사실이 사실은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은 검사 출신의 이현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자세하게 공개를 어제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들어 검찰에 있었던 직접 경험했거나 들은 얘기들을 페이스북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중에는 뭐 세금의 진실이라거나 뭐 그들의 수익 모델 혹은 영업 방법 이런 글도 있는데 다섯 번째 이야기가 검사 야 니네들이 인권을 알아. 이게 이제 5-1과 5-2로 연재된 글이거든요. 와, 제목 세네요. 검사 야 너네들이 인권을 알아? 예.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검사의 죽음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 두 사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청 분위기는. 예. 그러니까 이게 한쪽 변검사 사망 이후에는 검찰청장들이 예정된 체육 행사 등도 취소하고 추도 분위기를 몰아갔는데 그러니까 20년 차 변검사도 역시 수사 압박 이런 거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그렇죠. 변검사는 사법방해를 한 혐의의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제 영장 심사가 예정된 상태였고요. 예. 여기에 김 검사는 부장 검사의 지시 압박을 이제 하도 뭐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케이스. 두 사람 다 스트레스는 맞지만 그 스트레스가 달랐던 거예요. 스트레스도 달랐고 검찰청 내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검찰 내 반응이 정반대였을까요? 우선은 뭐 아무래도 2년차 초임 검사 20년 넘는 검사의 경력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예. 변검사의 경우는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했으니까 근무 2년만으로도 전국의 많은 검사들을 알 겁니다. 일단 아는 사람이 많다. 이건 뭐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는 두 검사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검사를 바라보는 검사들의 시각이? 예. 김 검사의 죽음은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초임 검사의 나약한 결정이라고 보는 반면에 아니 상사가 그거 그렇게 시킨다고 그걸 갑질이라고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식들이 깔려있다. 검사가 그것도 못 견디고. 검사가. 예. 변검사의 죽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억울한 죽음으로 보는 거기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억울한 죽음으로 본다. 근데 실제로는 변검사의 경우는 검찰 수사를 방해한 그걸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피의자 신분이었잖아요. 국정원에 파견돼서 그 엉터리 사무실을 만들고 엉터리 서류를 꾸며놓고 검사들을 그리로 데려가서 수사를 못하도록 사실 방해한 거잖아요. 예. 김 검사는 검찰 내 갑질의 희생자라는 점에서 오히려 훨씬 더 억울하죠. 억울한 걸로 치자면 초임 김 검사가 더 억울한 건데. 그런데 검찰 내부의 주된 분위기는 달랐다는 거죠. 한 중견 검사는 김 검사의 사건의 경우 그 김 검사의 갑질을 한 부장 검사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변 검사 사건은 변 검사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모순적인 형태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검사보다 징계를 받아 해임된 부장 검사가 억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변 검사는 사법방해 혐의,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변 검사가 억울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요. 세 번째는 좀 구체적인 얘기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검사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검사에 대한 반응의 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 검사는 시키는 대로 위조 사무실을 만들고 위조 서류를 만들고 했잖아요. 예. 시킨 대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검사들이 아니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동병상련을 가지는 반면에 아래 검사는 아니 검사가 된 놈이 그것도 못 견디냐는 이런 식의 반응이라는 그러니까 변 검사는 뭐 나쁜 일 결과적으로는 했지만 그거 시켜서 한 거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라는 것에 감정이입을 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이게 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좀 구체적인 이 얘기고 김 검사의 죽음을 애도할 경우에는 앞으로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기에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작용했지 않겠냐. 네 번째는 김 검사를 애도하려면은 남부지검의 지휘 라인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당시 지휘 라인 문책은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안 됐죠. 부장검사는 뭐 서울고검으로 징계성 인사조치를 당했다가 해임됐으니까 이제 제대로 처리가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직속 검사, 부장검사. 예. 검사장은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면서 자천성 인사를 당하니까 스스로 사표를 냈는데 이 일로 인해서는 징계 처분을 별도로 받지 않았고요. 그래요. 차장 검사는 오히려 정권이 교체된 뒤에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에서 동기들 중에 선두주자로 검사장에 승진해서 법무부 요직으로 갔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형평성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잘 좀 안 맞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 동부지검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전모 검사. 예. 이때 검사장이 사표를 냈고 차장 검사는 고금으로 좌천됐다가 선두그룹이었는데 승진 못하고 결국 나갔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폭 부두목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맞아요. 검사장 좌천됐고 차장은 결국 선두그룹이었는데 승진 못했는데 예.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 좀 반응들이 비판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의 글이 많습니다. 그래요. 권영철 선임 기자의 마무리. 이게 검찰의 문화의 문제입니다. 검찰의 문화. 그렇게 피의자는 온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피해를 당한 후배 검사에 대해서는 다들 눈치를 보면서 애도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분위기. 특히나 이게 검찰청 뒤에 있었던 일들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건 나중에 뭐 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권영철 선임 기자 오늘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여러분 얼마나 추웠는지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중학생들이 등굣길에 길에 쓰러져 있는 노인 한 명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노인에게 자신들의 패딩을 벗어드리고 업어서 집까지 모시고 간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냅니다. 심지어 이 중학생들 그날이 학교 기말고사였답니다. 대단하죠. 어제 국회의원 표창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간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 그중에 한 명을 연결해보죠. 전농중학교 1학년 엄창민 군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엄창민 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창 받기로 한 거 소식은 다 들었죠? 네, 들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죠. 처음 받는 거라서. 그래요. 대단해요. 우리 엄창민 학생하고 또 누구하고 그 선행의 주인공입니까? 2학년 정호균이랑 1학년 신세현이요. 신세현 학생, 정호균 학생 이렇게 3명. 네, 정호균이요. 그래. 그러니까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월요일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매일 걷는 등굣길을 그냥 셋이 걷고 있었던 겁니까? 네. 그런데 어떤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땅바닥에 누워 계셔갖고 불안해서 가서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대더니 숨을 안 쉬더라고요. 아니,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길에 어디에 누워 계셨어요? 길 중간에요. 그냥 인도 중간에? 네. 웅크리고? 대자로 그냥 대자. 대자로 누워 계셨어요. 네. 그러면은 보통은 말이죠. 그러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가서 이분이 숨을 쉬시나 안 쉬시나를 볼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계속 누워 계시면 동상 걸릴까봐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깨랑 가슴 쪽으로 좀 쳐드린가 숨을 쉬더라고요. 숨을. 이렇게 쳐드렸어요. 가슴을 이렇게 툭툭 하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추울까봐 제가 친구 보고 잠바 좀 벗어달라고 하고 덮어드렸어요. 잠바를. 누구 잠바 벗었어요? 신세현. 세현이 잠바를 아니 창민 군 거 말고 왜 세현 군 걸 벗으라고? 제가 그 상황에서 그 할아버지를 제 품 안에 안고 있었어요. 그 창민이가 할아버지를 안고 세현아 너 패딩 좀 벗어봐. 근데 그날이 정말 추웠고 저도 기억하는데 월요일이 정말 추웠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걸 선뜻 벗어서 할아버지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세현 군이 바로 벗어서 드린 거예요? 네. 착하네. 그래서 덮고. 그 할아버지네 가족분이 나오셔서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할아버지 가족분은 어디 계시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 어떤 가게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저보고 가족분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근처에 가게 하시는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이 할아버지 내가 집 안다 이러면서 가족을 데리고 오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없고 이제 정호균이라는 사람은 제 가방이랑 잠바를 빌려줬어요. 호균이는 그 나머지 짐 다 챙겨가지고. 네. 할아버지 댁에 모셔다 드렸어요. 네, 같이요. 같이 셋이. 아니 아무리 뭐 체격이 커도 중학교 1학년이면은 저 어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거 업고 움직여지든가요, 창민군? 처음에 좀 힘들었죠. 계단 올라갈 때가 좀. 그래도 집까지는 업어다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업었어요.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착해. 그래서 할아버지 모셔다 드리니까 그 가족들이 뭘 하세요?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아, 그러고 나서 학교 갔어요? 네, 학교 가야죠. 지각이네. 지각. 근데 그날 시험이었다면서요? 네. 어떻게 했어요? 1교시 시험? 저는 1학년이라서 시험 안 봐요. 아, 시험 날이었는데 시험은 안 봤어요? 저희는 시험 안 보고 정호규라는 애는 2학년이라서 시험 봐요. 아, 호균이는 나이는 같은데 학년이 위에요? 아니, 그게 아닌데 네. 저는 그 외국에서 와가지고요. 네. 그냥 낮췄어요. 한 학년을 낮춰서. 네. 그래서 호기는 2학년이라서 호기만 시험 봐요. 저희는 1학년에서 시험 안 봐요. 아, 그렇구나. 저기 정호균 군 혹시 지금 옆에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호균이 좀 잠깐 바꿔줄 수 있을까요? 네. 정호균 학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날 시험에 늦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괜찮게 봤어요. 시험 몇 점 맞았어요? 80점 맞았어요. 80점, 무슨 과목이었어요? 역사요. 역사 80점. 아유, 잘했네. 괜찮네.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이날의 사연을 다 말씀드렸어요? 네. 뭐라고 하세요? 잘했대요. 잘했다고. 그냥 잘했다 이렇게만 하세요? 네. 아니, 부모님들이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구체적으로, 아유, 우리 호균이 잘했다. 호균은 어쩌고 저쩌고 말씀 안 하세요? 네, 그냥 잘했다고만 해주셨어요. 잘했다고만. 반찬을 좀 더 푸짐하게 해주시거나 뭐 이런 변화 없어요? 네.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것도 어찌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정호균 군. 근데 그날 굉장히 추웠잖아, 호균아. 네. 힘들진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좋은 날씨에 누워 있어서 좀 걱정돼서. 근데 거기 지금 어른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럴 시간이었는데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던가요? 네, 그냥 쳐다만 보시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어른들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지나가는 어른들 보면서. 왜 안 도와주나 그런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어른들이 저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왜 어른들은 아무도 저 할아버지 신경 쓰는 사람이 없지? 왜 무심코 다 지나가지? 참 이상했어요. 네, 이상했어요. 그래요. 제가 이 말 듣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뭐 노숙인이든 또 술 취해서 앉아 계시는 분이든 이런 분들 사실 보거든요. 전 뭐 저 사람들 저러다 집에 그냥 찾아가겠지, 아니면은 그냥 저렇게 원래 사는 노숙인이겠지 하고는 우리는 무심코 지나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눈에는, 학생들 눈에는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같은데 왜 어른들은 그냥 지나가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꿈이 뭐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어떤 꿈을 꾸든 다 잘 될 것 같아요.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맑은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잘 안 될 수가 없죠. 그 꿈 응원하고요. 아주 잘했습니다, 호균 군. 네. 예, 창민 군 끝으로 바꿔줄까요? 네. 예. 여보세요? 창민 군. 네. 창민 군은 꿈이 뭐예요? 저요? 가수요. 가수! 와, 아이돌 가수 이런 거? 네. 와, 그럼 나중에 저 TV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멋진 그 스타의 모습으로 TV에서 볼 수 있길 바라고 정말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른들 대표해서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밝게 선하게 커주세요. 네. 그래요. 귀엽죠. 예,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전농중학교 엄창민 군, 정호균 군 만났고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진 못했지만 패딩을 벗어준 신세연 군, 이 세 학생들 칭찬 듬뿍 보냅니다.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두 손으로 뭉클해지셨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이게 어울릴 것 같아요.